그 다음에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를 보자.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 기말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는 이제 환산을 하는 거야. 그 손익계산서에 보면 외환차익, 외환차손이 있고 외화환산 손실, 외화환산 이익이 있어. 이게 두 개를 헷갈려가지고 같은 거라고 보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환산하는 거는 기말에 평가하는 거고, 외화환산 차손 외화환산 이익은 아니 외환차손 외환차익은 그때그때 외화 거래가 발생을 했을 때마다 우리 회계 처리해 주는 거. 그래서 이 지금 외화자산 부채 평가할 때는 외화환산 손실, 외화환산 이익에 대한 얘기인 거야. 이제 개정 과목은. 그래서 일반 법인을 보게 되면 화폐성, 이거는 이제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만 평가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 그 세법은 평가에 대해서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데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만 평가를 인정을 해준다. 그리고 뭐 특수한 경우 뭐 부실 채권, 부실 회사에 대한 뭐 주식에 대해서 인정을 해, 그것도 약간 특수한 경우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평가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데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는 평가를 인정을 해주고 있어. 그리고 이제 환이용 회피용 통화선도 통화수합 환변동 보험에 대해서도 평가 방법을 선택해서 신고한 방법에 따라서 평가한 거를 인정을 해준다. 볼까? 그러면 평가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를 한 거를 이제 인정을 해주는데, 평가하지 않는 방법. 그래서 외화자산 부채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 기준율 또는 제정된 매매 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평가를 안 했어. 이거는 이제 평가를 안 한 거야. 기말 평가를 안 한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해당 자산 부채를 이제 취득할 때 외화자산 취득하는 방법이 외상매출금, 외화외상매출금 받거나 또는 외화외상매출 부채는 이제 외화외상매입금이 이제 부채니까 그때 이제 발생이 됐겠지. 그때 딱 하고 기말 평가를 안 한 거야. 그리고 평가하는 방법은 외화자산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 기준율 또는 제정된 매매 기준율로 이제 평가하는 방법을 이제 인정을 해주겠다 하는 건데, 이거는 그 12월 31일자에 그 서울 외국관 중개 사이트 들어가면 매매 기준율이 있거든. 그 기준환율이 있어. 그 기준환율을 확인을 해서 12월 31일자로 평가를 하는데 12월 31일이 이제 휴일이다. 그러면 휴일 그 날짜 전날, 그 전날이 또 토요일이다. 그러면 전전날이 되겠지. 그래서 그 날짜에 어쨌든 평일 12월 30일 이전에 12월 당일이든지 평일에 그 매매 기준환율이 있는데 그 환율을 적용을 해서 이제 평가한 것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가 그럼 뭐가 있냐? 그래서 보면은 현금성 자산, 매수채권, 대여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사채. 요거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로 인정을 해줘. 그런데 재고자산, 유형자산, 선급금, 선수급은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해당이 되지 않아. 뭐 재고자산, 유형자산은 뭐 물건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화폐성이 아니겠지. 화폐성 외화자산. 그런데 이제 선급금, 선수금은 외화로 지급을 했을 수도 있고 외화로 지급을 받았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선이라고 붙어 있는 거는 다시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계약금 형식이잖아. 계약금 형식이야.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화폐를 이제 외화화폐 달러로 받았어도 달러로 지급했어도 이거는 이제 계약금 성격이라서 요거에 대한 평가는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고, 화폐성 외화자산이라고 하면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라고 하면 현금, 달러로 받은 거, 그리고 이제 매출채권, 외화 외상 매출금, 외화 외상 매입금 그런 거, 그리고 대여금, 미수금, 미지급금은 확정이 된 거야. 거래가 이제 끝나서 확정이 되어서 돈을 못 받은 거고 지급을 못 하는 거거든. 다만 이게 이제 실제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 그 채권이기 때문에 이제 미수금이라고 하는 거지. 만약에 실제 매출에 해당하는 못 받은 돈이라고 하면 외상 매출금이 될 건데, 미지급금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는 이제 확정이 된 것들만, 선급금, 선수금은 계약금 성격이라서 이제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 이거는 이제 비화폐성 항목에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것들만 평가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겠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요것도 법인세 신고할 때 또 제출하는 서류가 있어. 제출하는 서류가 외화자산 등 평가손익 조정 갑을 이 서식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제출하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외화 종류, 외화 금액, 우리가 그 달러도 있을 수 있지만 회사가 엔화도 있을 수도 있고 위안화 있을 수 있고 뭐 싱가포르 달러 있을 수 있고 대만 달러, 뭐 화폐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 유로도 있겠고. 그래서 그 외화자산 부채마다 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 해줘야 돼. 그래서 외화자산 그리고 외화부채를 이제 각각 별도의 그 서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고 있어. 외화자산 부채 서식 내용은 똑같아. 그런데 외화자산 따로, 외화부채 따로 이렇게 해서 이제 장부가액하고 평가 금액을 계산을 해서 작성을 하고, 이제 평가 손익에 대해서 이제 세무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평가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장부상에 반영을 했으면 이제 별도의 세무 조정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때 이제 평가 방법은 이제 나는 보통 이동평균법을 쓰고 있어. 이게 이제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걸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그 계산을 할 때는 그때그때 그 외화자산에 대해서 회계 처리도 그때그때, 외환 차손익도 그때그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엑셀로 관리를 하거든. 그랬을 때 이제 기말에 이제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가 이렇게 얼마가 남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외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엑셀로 관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동평균법으로 쫙 했다가 이제 기말에 이제 12월 31일자 기준환율을 가지고 이제 해당 외화를 외화별로 그것도 관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기말에 이제 평가한 금액이 있을 거고 장부가액이 있을 건데, 이게 두 개가 같으면 평가손익이 별도로 이제 법인세 신고서상에 나오지 않을 건데, 이제 평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장부가액하고 평가 금액이 달라지겠지. 그때는 이제 평가손익이 이제 발생을 할 거고, 신고서상에. 그래서 외화자산 부채의 상환손익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그 평가가 아니라 상환손익이니까 실현손익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사업연도에 입금 또는 송금에 산입을 하는데, 이거는 계정 과목으로 외환차손, 외환차액이야. 지금 그 평가에 대해서는 외화환산손실, 외화환산이익인데 이것도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해주겠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를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이거를 인정을 해주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손익 계산액을 이제 전부 부인하고 있어. 그러니까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이거 이제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다, 이거를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화폐성 항목에 대해서는 세무조정도 이제 하고, 비화폐성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손익 계산액 전문액 이제 부인한다. 요게 이제 평가하는 거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화폐성 항목은 이제 평가가 잘 돼 있으면, 그러니까 장부하고 평가 금액이 딱 맞으면 세무조정 할 게 없지. 근데 장부가액하고 평가 금액이 안 맞아. 그러면 요거는 이제 세무조정을 하는 거지.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 장부가액이라는 거는 평가를 했는데, 기말 시점에 평가를 했어. 근데 회사가 평가를 잘못해서 이제 재무제표가 마감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세무조정 할 때 이제 평가 금액을 확인을 해보니까 금액이 장부상 금액하고 다른 거지. 그랬을 때는 평가손익이 이제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는 요걸 이제 세무조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세무랑 회계랑 같이 알고 있으면 이런 오류가 좀 덜 나타날 건데, 이 회계에서는 회계를 이제 먼저 중요시 하다 보니까 회계에 맞춰서 이제 회계 처리가 됐는데, 이제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평가 방법을 썼다던가,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평가 손익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랬을 때는 이제 요 평가 손익에 대한 차이가 딱 나왔을 때, 계산 금액이 쫙 나와 있거든. 신고서 상에 그 계산 내역이 딱 나와 있어. 그랬을 때 이제 세무 조정을 한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일반 법인에 대한 내용이고, 은행 이런 특정 금융회사 이런 데들은 돈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데들이잖아. 그랬을 때는 이런 회사들은 무조건 강제적으로 평가를 해줘야 돼. 기말 평가를.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는 강제 평가하는 거고, 우리 일반 법인들은 요거를 이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대신 이제 통화선도 통화수합, 환변동 보험에 대해서는 은행 등 특정 금융회사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을 보면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평가를 인정을 해줄게. 다만 신고한 거에 대해서만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를 인정을 해주는 거지,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라고 해가지고 평가를 한 거를 다 인정을 하진 않는 거예요. 신고한 것만. 신고하지 않는 거는 전액 송금불산입 또는 입금불산입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비화폐성 항목에 대해서는 이걸 신고를 했어도 이거는 평가 손익에 대해서 전부 부인한다 하는 게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이라고 보면 되겠어. 그리고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를 할 때 재고자산, 그리고 유형자산, 재고자산, 물건의 형태인 거, 그리고 선급금, 선수금, 이렇게 계약금 형식인 것들은 비화폐성 외화자산이라고 본다. 비화폐성 항목에 해당이 돼서 평가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가상자산이 있는데,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는 선입선출법, 그리고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다 인정을 해줘. 근데 이제 선입선출법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때는 회사가 그 신고한 방법에 따라서 인정을 해주거든. 그래서 나는 이동평균법을 쓰는 거고, 이제 전체적인 1년의 관리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가상자산이 있어. 가상자산은 요새 이제 나온 거잖아. 요새 막 뭐지, 비트코인도 있고 엄청 코인 종류가 많던데, 그런 게 이제 가상자산인데, 그거를 이제 회사가 보유할 수도 있지.
그런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사를 내가 봤었어. 근데 정말 관리가 안 돼. 막 지갑이 있어. 지갑도 암호로 돼 있어가지고 보기도 너무 힘들어. 막 이상해. 되게 복잡하게 생겼더라고. 그리고 이제 자기네가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내면 그거를 또 가상자산으로 이제 받기도 하더라고. 계약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쓰여 있어. 가상자산으로 이제 지급하겠다. 그리고 가상자산을 또 실질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하더라고. 너무 이제 어려웠는데 어쨌든 그런 가상자산이 있었을 때 요거는 이제 지금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잖아. 경제적 가치가 있다라고 보잖아. 그래서 근데 변동성도 되게 크고 위험 리스크도 되게 많고 비트코인이 가장 지금 그나마 가상자산 중에서는 가치가 가장 크지 뭐. 코인 하나당 1억? 내가 그 코인을 비트코인 들어본 게 2015년도였는데 그때 코인 하나당 100만 원일 때 들어본 거야. 무슨 코인이 100만 원 이랬는데 최근에 보니까 8천만 원도 받고 1억도 받았어. 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 비트코인. 지금 8,603만 원이네. 그래서 52주 최고 보니까 1억 500이었고 52주 최저 보니까 3,800이야. 그러니까 되게 등락이 좀 52주라고 하면 1년이거든. 그래서 1년 사이에 등락이 엄청 있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한 주라고 하기에는 1코인당. 그래서 어쨌든 요것도 이제 가상자산 이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고 전제적 거래가 되는 이전될 수 있는 전제적 증표 뭐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 다음의 것은 이제 제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제외한다.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가 없는 거지. 이거는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이 안 되면 이거는 이제 이거 코인이야 라고 만들어 놨어도 이거는 교환이 안 되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게임물 이용을 통해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이제 뭐라고 할까 뭐 리니지 같은 거 거기에서 막 그 안에서 뭔가 거래가 되잖아. 그런 것들은 이제 안 되는 거고 이거를 인정을 해주면 이거를 인정받으려고 막 국회의원들 노력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 게임 회사의 게임 머니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 자산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 막 그런 입법을 하려고 막 했었던 때가 있었어. 근데 어쨌든 현재는 지금 입법이 안 됐으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선불 지급, 전자지급 수단, 전자화폐 있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고. 이건 가상자산이 아니지. 이거는 실물 자산이라고 봐야겠는데. 그리고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 주식 등. 이것도 이제 주식이지 가상자산이 아니고. 전자음도 가상자산이 아니지. 이거는 이제 어음이니까 실물 자산이지. 어떻게 보면. 상법에 따른 전자선화증권. 선화증권은 이 배에다가 물건을 실었을 때 요거를 이제 내 물건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배에다 실었을 때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선화증권이야. 근데 이게 이제 전자적 형태로 있으니까 이게 뭐 가상자산에 요게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은 전자등록 주식, 전자음, 전자선화증권 이거는 전자의 형태를 띠는 거지 실물 자산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리고 거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왜냐면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는 이런 자산들이 막 생기는 거야. 되게 변화가 빨리빨리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따른
그 입법 형태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위임을 하는 거지. 원래 입법을 해야 되는데 너무 뭐 자산 뭐 신규 형태의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법률에서 그 대통령령으로 이제 위임을 해놓은 상태인 거고, 더 빨라지면 대통령령이 이제 시행 규칙으로 또 위임을 할 거고. 그래서 어쨌든 요런 거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가상 자산으로 이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말이지. 경제적 가치를 통해서 이제 이전 거래할 수 있고 이전될 수 있는지 전자적으로 그런 증표인 거고, 어쨌든 이 가상 자산은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동평균법 안 된다라는 거야. 평균법 안 된다라는 거고, 선입선출법에 따라서만.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 너무 힘들어. 너무 선입선출법이라니. 선입선출법은 너무 힘든 평가 방법이야. 이거는 선입선출법 힘들어.